130페이지에 고용인 볼게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는 개념을 고용인이라 하죠. 그죠? 고용인.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속 공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중개보도원이라 한다. 오랜만에 용어쟁이 할 때 나오니까 반갑죠? 용어쟁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소속 공개사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개가 뭐라고요?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그때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에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즉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소속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듯이 중개보조를 할 때도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개가 있었죠. 소속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즉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절대 중개업무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고용신고입니다. 자, 고용하게 되면은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하면은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하고 난 뒤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거꾸로 하세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먼저 보세요. 자, 해고도 고용관계 종료의 한 예입니다. 그죠? 그럼 해고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해고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두 개 해가지고 안 좋은 거 빼면 되겠죠. 해고하겠다라고 미리 신고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고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사무소에 가니까 그 고용인이 부동산 물건을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왔어요. 해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살짝 가가지고 내 취소할게요. 이래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해고했다 하고 난 뒤에는 내 취소할게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전에 신고한다. 고용관계 종료 후에 신고한다. 고용관계 종료 후.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개업공개사 한 거는 10일. 그럼 결론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고용신고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용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고용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고용하겠다 신고를 해놓고 고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은 그쪽에 고용하겠다라고 소문이 들리던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 고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고용했는데 처음에 물어보니까 소속공개사를 고용할 때 다른 데서 일을 해봤느냐 물어보니까 일을 안 했대요. 근데 근데 큰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다.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고 난 내한테는 다른 업무 안 해봤다 하더라. 그래서 내한테도 크게 사고를 저지르고 거기 갔는데 그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인이나 다른 개업공개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고용인이나 훨씬 경험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하나 들어서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좋은 땅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가서 안내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며칠 있다 또 가보니까 팔렸어요. 그 사람이 개업공개사입니다. 물건 빼돌러 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 사람 고용하면 안 되죠. 그럼 고용 신고를 해놨죠. 그죠?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것만 하고 고용했다 해놓고 내 취소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고용신고는 고용하기 전에 신고한다. 고용하고 난 뒤에 신고한다. 고용 후에 신고하죠.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개다가 이래 했어요. 자, 두 개다가 자, 고용신고는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했는데 여기 맞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에는 이 법 규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내 직원이 되고 기업공개사는 4대 보험 부담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게 4대 보험이 꼭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 직장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라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보험료 내는 거하고 직장이 안 다니고 지역으로 내는 거 어느 게 많이 냅니까? 지역으로 내는 게 훨씬 많이 내죠. 고용신고 해가지고 급여를 조금 작게라도 주는 걸로 하면은 그러면은 건강보험 생길 수 있죠, 그죠? 그 건강보험료 이제 아끼는 게 훨씬 싸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고용신고를 일반적으로 잘 안 해요. 자, 누가 6개월 전에 고용을 했는데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아직 고용신고는 안 했어요. 오늘 현재 고용됐다는 게 적발됐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왜 당신 고용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6개월 전에 고용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어제 아래 고용을 했는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니까 내가 내일 모레쯤 신고하려고 했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죠. 전부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용 후 10일 이내에서 바꾸기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공무원이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위반한 거죠. 그러면은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종료 10일 이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자, 고용신고는 이렇게 하고 자, 고용신고 하는데 자, 1번에 한번 볼게요. 고용신고에 기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과정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에 실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교육을 받아도 실무교육 받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는 고용신고할 때 첨부를 안 해요. 실무교육 받았다는 확인서를 고용신고할 때 첨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교육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까 자격은 누구 소관이었다? 시도사 소관이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은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랬죠. 자격증 사본도 첨부 안 해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법에서는 전자문서로 신고한다고 됐어요. 고용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3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진 않아요. 고용인도 결격사에 해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 다 하셨고, 자, 공신고 안 했다. 요거 벌 주는 것은 지금 보지 마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34페이지에 기업공개사의 사용자 책임. 자, 박스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법 15조 해가지고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한마디로 고용인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아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는 없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고용인이 업무를 하다가 잘못했어요. 벌을 받을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는 누가 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의 행위를 한 거로 본다 하는 말은 고용인도 벌 주지만 누구에게도 이거 누가 한 거라고 본다고요?
개업공개사 행거로 보니까 개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즉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을 안 받으려면은 고용인 관리감독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번 민사책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공개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용인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건 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고용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3번에 기업공개사와 고용인과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기업공개사 또는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연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러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첫 번째.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어요.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자, 고용인이 업무를 해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지만 누가 그 잘못한 거로 봅니까? 기업공개사 잘못한 거로 보죠. 그럼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기업공개사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용인이 잘못했죠. 기업공개사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지금 고용인이 업무하다가 잘못했죠. 기업공개사는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고용인이 잘못한 거는 기업공개사가 잘못한 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고용인이 잘못했고 기업공개사가 잘못한 거 없죠.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자, 그러면은 지금 의뢰인이 손해가 났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먼저 물어달라 하겠습니까? 일단은 아니 고용인하고 의뢰인하고 일을 하다가 고용인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은 의뢰인이 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물어달라 그러겠죠. 물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안 물어주면은 기업공개사가 행거로 봐가지고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기업공개사가 그 행위를 행거로 봐가지고 기업공개사에 물어달라 해도 되고, 처음부터 고용인하고 기업공개사에게 연대해서 물어달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민법에서는 부진정 연대채무랍니다. 자, 부진정 연대채무.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자, 기업공개사가 물어줬죠, 그죠?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내가 물어줬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일단 고용인이 잘못했어요. 기업공개사 물어줬죠, 그죠? 기업공개 처음부터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부터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해도 되고, 처음부터 고용인에게 물어달라고 하고 안 물어주면은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해도 되고, 처음부터 연대해서 물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인에게 물어달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인은 책임이 안 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기업공개사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기업공개사 물어줬다고 가정합시다. 내일
내일 중개사무소에 갖고 고인에게 달라 해야 되겠다.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시간적인 어떤 갭이 있어서 그렇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개업공개사 물어줬죠. 고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되죠. 달라하면 되죠. 그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궁극적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 개업공개사 물어줬어요. 내일 사무실에 가가지고 고인에게 달라 해야 되겠다. 내일 사무실에 가면은 고인이 출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화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야. 자, 요게 주 문제였어요. 요게 주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의 흐름이 바뀝니다.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 이번에 행정상 책임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3번 양벌 규정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기업공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마디로 고용인이죠. 그죠? 임원이 중개무에 관해서 48조가 뭐냐면은 3년에 3천짜리예요. 또는 49조 1년에 1천입니다. 즉 형벌이죠. 그죠? 자,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기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 행위에 관한다. 벌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이 공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받게 되면은 기업공개사의 감독이 소홀한 것을 이유로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에게 벌금형을 과한다. 고용인과 기업공개사 모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천천히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자 이 말이에요. 자, 면책 규정입니다.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는 문제의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두 번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형벌이라는 게 징역 또는 벌금이라 그랬죠. 우리 법의 형벌이 1년에 1천, 3년에 3천 두 개라 그랬죠. 그러면은 고용인에게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징역 또는 벌금을 줍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고용인이 잘못한 거 벌 받았죠. 이거 누가 잘못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잘못된 거로 본다는 말이죠. 그럼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줘야 되겠죠. 기업공개사에 벌을 주는데 문제는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내는 거는 몰라도 징역을 사는 거는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고용인에게 징역을 주도 기업공개사는 벌금을 줍니다. 고용인에게 벌금을 줘도 기업공개사에 벌금을 줘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은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금은 양벌 규정이다. 자, 여기서 처음 봐야 되는 게 그럼 이제 고용인이 주는 벌금, 기업공개사에 주는 벌금이 같다라는 법은 없어요. 같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마지막으로 근무했는 데가 건설사부였는데 800 몇 세대, 저는 관리 쪽에만 쭉 있다가 800 몇 세대 현장에 갔다가 부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건설사업부 현장 지원 팀장으로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건설사업부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다른데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한다. 이건 어렵다, 그죠? 그룹사 공장이나 이런 거 지었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안산에 가가지고 제지공장 하나 짓고, 전자공장 하나 짓고, 안산에. 그 다음에 천안에 가가지고, 그룹사 기숙사 짓는다고 5층짜리 아파트를 2동을 짓는데, 그때 현장 소장이 전화 가가지고 500만원 벌금 받았대요. 그럼 그 500만원 벌금이, 현장 소장이만 주는 게 아니고, 회사 500, 현장 소장 500,
예를 들면 이거 양벌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500만 원 받았지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다 냅니다. 얼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1000만 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하고 일단 검사 찾아갔어요. 뭐 다른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검찰청에 찾아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우여곡절 그때 검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래서 어디서 왔습니다. 인사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이번에 500만 원 벌금 받았죠. 어떻게 왔느냐 그러길래 좀 변명을 했죠.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위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게 잠시 이래 됐는데, 그래 하니까 큰 소리 칩니다. 검사는 큰 소리 칠 때 검사를 안 해요. 대한민국 검사랍니다. 당신 대한민국 검사 앞에 벌금 까러 왔단 말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벌금을 깔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니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속으로 벌금이 까질 수 있는가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저쪽 이야기하니까, 야 요까지 차종금 해도 정성이 가력한데 차비는 빼줘야지, 저다 100만 까줄게 이래요. 저 까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벌금 깔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음주운전하면 벌금 받죠? 그냥 있는 것보다 검사 찾아가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무조건 까줍니다. 무조건 까줍니다. 그게 또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또 까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1500, 500에서 400, 200 깠죠. 이제 속으로 목표가 생겼어요. 100만 원만 더 가자. 2시간을 실었습니다. 저보고 나가라 하고 막 난리가 난데 막 도저히 안 되니까. 회사 400, 소장 400.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하는 말이, 그 검사가 아이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소장 300. 제가 이제 회사를 사정으로 해갖고 변명을 할 수는 없고 개인을 사정으로 변명을 했어요. 소장 300 목표 달성했죠. 회사 500. 금액 전체 금액은 똑같죠. 결론은 회사에게 주는 벌금, 소장에게 주는 벌금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이거예요. 고용인에게 주는 벌금, 기업공개사에 주는 벌금이 동일한 벌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당 조에 규정된, 예를 들어서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내 벌금이 해당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벌금 500만 원 줄 수 있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50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준다는 말.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공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형벌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이 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양벌 규정으로 주는 벌금도 이 법을 위반해서 주는 거예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았다,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자,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한 거 결격사유죠, 그죠? 자, 결격사유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등록의 결격사유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소속공개사나 종교보존도 못 된다,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 4명은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요 4명은 사회에 격리되어 있다고 온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3년표란 건 아니죠. 여기서 벗어나면은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난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격사에 아니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는 업무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이고 기간이 없는 것은 3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처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죠, 그죠? 그런데 가석방은 만기 출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지만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아니죠. 잔년기 지나고 또 3년 지나가야 되죠. 특별 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신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은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아니죠. 이 법.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에 당한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받으면 자격 정지기간 동안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다면 그 임원이나 사원에게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 취소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업공개사가 300만 이상 벌금 받았다.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은 거죠.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이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래 했어요. 자, 그런데 개업공개사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국 등록 취소되죠. 그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벌금 받는 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면 등록 취소되는 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답은 둘 다 기분 나쁘다. 그죠? 대신에 등록 취소되면 훨씬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또 가는데 자기 집에서 중개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 한 번도 못 보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간판을 쳐다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내가 구제된다는 신의 가오다. 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변호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개업공개사인데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아서 등록 취소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럽니다. 변호사가 그 이야기하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죠? 변호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할 수는 없죠. 잠깐만 기다려놓고 저가 법전을 딱 뒤보니까 그거 맞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아는 척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양벌규정으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취소되는 거 맞습니다. 이래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 받아가 등록 취소했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맞장구를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개업공개사가 변호사한테 소송 한번 할까요? 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둔한 사람이 변호사 앞에 가고 소송할까요? 해라 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무조건 해라 합니다. 저도 수임료 받죠. 그죠? 이게도 수임료 받고 성공보수금 또 받아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된다.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등록 취소된다. 기획공개사 기분 안 좋죠. 소속 공개 변호사도 기분 안 좋은 척은 해야 돼요.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항고하면 되죠. 수임료 또 받죠. 그죠? 그러니까 또 졌습니다. 당연히 법대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300만 이상. 그럼 등록 취소되는 거 맞습니다. 법에 이래 됐으니까. 또 졌어요. 기획공개사 기분 안 좋죠. 그죠? 그때서야 기획공개사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변호사가 내 편이 아니었구나. 돈 편이었지 내 편이 아니었구나. 변호사는 또 대법원 가면 되죠. 그죠? 대법원 갑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 편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안 갑니다. 변호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말을 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인데 3-4판은 해야지. 억지로 했고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니까 뭘 하냐면은 자,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는 이유가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관리감독을 잘 해라고 양벌규정을 준다고 법을 만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등록 취소까지 확대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럼 지금 등록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결격사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요 판례 때문에 우리나라 양벌규정 모든 법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결격사유 할 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겁니다. 원래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벌금 받는 것보다 등록 취소가 벌이 크죠, 그죠? 근데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 안 되죠. 그러니까 벌금 주는 것도 법을 완화시켰어요.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는데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한마디로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면은 개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자,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면은 고용인은 징역이나 벌금 받는데 개업공개사는 징역 안 받는다 그랬죠. 벌금 양벌규정으로 받죠. 첫 번째가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동일한 벌금이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것도 양벌규정, 이것도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즉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것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지만 예외적으로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지금은 문제의 핵심이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 행정상 책임,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죠. 그죠? 고용인이 잘못했어요. 우리 초과보수 받으면은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 줍니다. 1년에 2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 줘요. 고용인이 초과보수 받았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초과보수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개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속 공제사라면은 자격 정지 줄 수 있어요. 이건 행정처분은 나중에 할 때까지는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보세요. 대신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안 되죠. 등록 안 했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안 되죠. 중개보조는 행정 처분 받을 내용은 전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형벌의 대상이 지금은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고용인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죠? 자, 고용인이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를 찾았어요. 뿅 날아가죠. 지나가는 행위 머리에 맞아서 피가 절절 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이거 물어주는 거 아니죠? 이거 방금 한 거 고용인 행위 맞죠? 근데 개업공개사 물어주는 거 아니죠? 다른 말로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개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보는 거지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는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데, 요 부분하고 나중에 금지 행위하고, 문제가 가면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죠. 그런 문제들이 복합해가지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내더라고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7페이지에 인장 등록입니다. 자, 인장 등록 의미는 뭐냐면은 중개업무할 때 어떤 도장을 서겠다 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예외가 두 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중요한 예외는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되고 난 뒤에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에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신고입니다.
개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는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신고예요. 예를 들어서 휴업신고한다, 폐업신고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 고용신고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다. 그런데 인장만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장 등록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인장 등록을 한다는 말은 중개 업무할 때 어떤 도장을 서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는 개업공개사 중개 업무 하죠.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 하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못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된다? 1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그러죠. 자, 인장 등록 볼게요. 첫 번째 인장 등록, 첫 번째 의무자 누구라고요? 개업공개사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언제까지 인장 등록한다?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그러면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도장 쓰겠습니다고 도장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도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떤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용지를 가져갑니다. 내가 이 도장으로 쓰겠습니다고 용지를 제출하는 게 인장 등록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보정 설정하는 것은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 사실, 사자, 서류 들어가죠. 그 서류 들어갈 때 내가 이 도장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 서류 종이를 같이 첨부할 수 있다 없다?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예외적으로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시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틀리게 하면도 안 나왔는데 어렵고 복잡한 것만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간단한 것도 지문에 언제든지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대신에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도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2번에 등록할 인장의 종류. 그러면 이거 할 때 인장 등록하면은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든 우리 인감도장이죠. 인감도장으로 등록했어요. 법인도 인감도장이 있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인감도장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봅시다. A가 B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돈을 받을 게 있다. A가 C에게 심부름 좀 해라. B한테 가고 돈 좀 받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C가 B한테 가가지고 A가 돈 달라 하더라. 그럼 B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누군가 모른다. 어디서 내가 A한테 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거짓말로 내한테 받아가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다 해도 못 믿으면 못 믿죠. 그러면은 진짜인데 그러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B가 C보고 하는 말 A 위임장 가지고 왔나요? 위임장 가져가면 되죠. 위임장에 아무 도장을 찍었어요. B한테 가니까 B가 하는 말이 위임장 당신이 적어가지고 도장집에 가고 아무 도장 파가지고 찍어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A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찍어라 이래요. 그게 맞죠, 그죠? 그럼 인감도장을 찍어서 가져갔어요. 그럼 B가 하는 말이 B는 그 도장이 A의 인감도장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으면은 원칙은 이거 인감도장이다 하는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인감증명서이죠. 그래야지 이거 인감도장이죠. 그래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는 말은 말이 없으면 생략된 거예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개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귀찮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귀찮죠. 그래서 국민들이 귀찮은 것은 갈수록 법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개인은 법인 말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은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등록할 인장 1번에 자 개인인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파란 거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어야 된다. 상업등기 규칙 이런 건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런데 법인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데 나오는데 우리 개인 인감은 인감증명법이라는 데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를 봅시다. 자, 인장 등록 잘못 지었네요.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등록해야 되는 인장은 일단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을 합니다. 자, 법인은 아까 무슨 인장? 법인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죠. 법인 인장을 등록하는데 개인은 인감도장을 하는 거 아니죠.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한 3년 정도 전에 우리가 이 기본서 이거 하고 난 뒤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뭐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맞는 건가 틀린가 이래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가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모르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도 모르면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물어가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그죠? 제가 모르는 거를 억지로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게 이거 아니다 이래갖고 좀 모르는데 이거다 억지로 해가지고 그게 틀리게 나왔다 떨어지다 저는 죽은 목숨이죠. 모른다 하면 돼요. 그죠? 제가 신도 아니고. 근데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가수 태진아 있죠. 가수 태진아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 등록을 하는데 7mm 이상 30mm 내 태진아라고 기재된 인장을 등록했다. 맞죠? 그죠? 근데 틀린 거로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왜 틀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틀린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웃기로 태진아가 본명이 아니다.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성명이라는 말은 본명을 기재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태진아 대신에 우리 가수 중에 래퍼 도끼라고 있죠. 도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연식이 좀 오래됐다고만 생각하세요.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을 기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법인은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 인장을 등록하지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분사무소 있죠. 자, 분사무소는 조금 이따가 하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인장 등록 시기했고 예외했죠. 자, 인장 등록 방법이에요. 자, 2번에 법인이 기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죠. 1번에 인장 등록, 1번은 개인인 기업공개사예요. 개인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이래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인장 등록하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인장 등록 방법은 아까 인장 등록할 때 도장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간다 그랬죠. 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 찍은 용지만 제출하면 인장 등록인 거예요. 우리 개인 인감 증명서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죠? 거기 보면은 개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습니까? 당연히 찍혀 있죠. 법인도 법인 인감 증명서가 있어요. 법인 인감 증명서에도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 등록해야 되죠. 그럼 찍혀있는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 대신한다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다른 말로 법인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인장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인감증명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갖고 용지를 제출하는데 그 용지 제목이 뭐냐면은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별로 문제될 건 없죠, 그죠? 자, 질문할게요.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 첨부해야 된다. 법인은 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 돼요. 법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법인인데 법인은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 인장 등록한다 그랬죠. 그런데 법인은 분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에서도 도장 어떤 도장을 새겼다 인장 등록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어디에서 한다 했습니까?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아까 법인은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 인장 등록하죠. 분사무소도 법인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 무슨 인장 등록합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면 돼요. 우리 개인 인감 도장도 하나밖에 없죠. 법인 인감 도장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법인 주사무소도 서고 분사무소도 서고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사무소가 있어요. 부산에 분사무소가 있고 대구에도 분사무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인장 하나 가지고 쓰면은 주사무소에서 인감 도장 가지고 있겠죠. 부산에서 도장 찍을 일이 있어요. 전화하고 도장 좀 보내라. 근데 급하니까 빨리 좀 보내라. 제일 빨리 보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보내야 되죠.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서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급한데 찍자마자 바로 보내라. 찍자마자 바로 보내. 그래서 공항에 그 계약서 가지고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올라가는 비행기에 바로 보냈어요. 바로 보냈는데 비행기가 출발했죠, 그죠?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억수로 급하다. 진짜 급하다. 아니, 비행기 타고 서로 보내라. 그러니 보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비행기 돌리라. 대구에서 찍고 서울로 올려 보내줄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도 법인이니까 원칙은 무슨 인장 등록하는 게 맞다? 법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지금 이것만 하고 요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3월 달에 가려 합시다. 그래 하려면 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이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것만 일단 생각합시다.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이다. 그럼 원칙으로 무슨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럼 결론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등록할 수 있답니까? 등록할 수 있다. 그게 맞죠, 그죠? 그 지문이 인장 등록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틀리게 나오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래 틀리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법을 볼 때 이거 봅시다. 법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의미가 두 개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고 할 수 있다 안 하면은 이거 안 하면은 다른 방법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이건 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앞 시간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과는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죠.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대신에 동일 등록관 정례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 안 하면 원칙 그대로 재교부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거 등록 안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면 되죠. 원칙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주로 나온 지문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건 틀리죠. 그죠? 등록할 수 있다죠. 그러면은 한 번도 지문 안 나왔어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이거 해야 되죠. 이거 해도 되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이거는 맞죠. 지문은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요.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인은 무조건 무슨 인장? 법인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법인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 인장 등록하는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도 한다. 두 개 중에 하면 되죠. 그럼 두 개다가 할 수 있답니다.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외가 두 개 있는데 등록하는 거 예외했죠. 그죠? 이거 말고 다른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장 등록 원래 언제까지 안 됐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대신에 기업공개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에서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138페이지 제일 밑에 인장 변경 등록 볼게요. 자, 등록을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에서는 변경으로도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한 거는 10일인데 제일 큰 예외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인데 틀리게 넣으면 10일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10일로 나오든 7일로 나오든 공직선거법에서 숫자로서는 제일 많이 넣은 거예요. 제일 큰 예외입니다. 지금 공문이 하는 게 7일, 기업공개에서는 10일인데 공문이 하는 예외가 7일에서 예외로 10일이죠. 그죠?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예방교육 통보하는 거 10일 전까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제일 끝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오늘 했죠. 그것도 예외적으로 10일.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예외예요.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이고 기업공개에서는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입니다. 그러면 인장 변경 등록은 사전에 하겠습니까? 변경하기 사전에 하겠습니까? 사후에 하겠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장을 변경한다 하는 말은 잃어버리거나 또는 마모가 돼가지고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잃어버렸다. 그죠? 자, 잃어버리는데 아침에 또 깨니까 꿈을 꾼데 꿈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각을 하기를 오늘 내 틀림없이 인장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미리 인장 변경 등록하자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사후죠. 그죠? 그리고 인장을 마모가 돼갖고 안 보일 정도라면은 변경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모가 돼가지고 안 보일 정도다 하는 말 도장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좀 좁아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막 매 터집니다. 뒤에 줄을 서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식당 주인이 와, 홀만 좀 넓으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받을 건데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홀 넓은데 이사를 갔어요. 그럼 손님 옵니까 안 옵니까? 도장을 얼마나 찍을래 도장이 마모가 됐는데 이 도장 바꾸면은 손님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 것들 안 바꾸는 게 낫죠. 그죠?
그대로 쓰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등록 이제 변경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7일이네. 7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1페이지 휴업, 폐업 요거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실어가 보겠습니다.